내용을 이제 쭉 풀어주는 거야. 약간 뼈대 같은 느낌? 이걸 공부할 때 이런 뼈대를 기본으로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고, PPT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거기다 어떤 살들, 추가적인 살들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PPT를 이용한 강의라 보면 돼요. 자, 먼저 구조화되어 있는 내용을 칠판을 좀 보고서 쌤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 또 어떻게 암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람의 신경계를 볼 건데, 이 신경계라는 말은 저번에 잠깐 한 것 같긴 한데, 걔가 시스템이고, 신경 시스템, 그래서 nerve system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신경계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어 있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쌤 몸을 잠깐 그림을 그리면 다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좀 그림이 좀 멋있는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머리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쌤 머릿속에 자 신경 시스템의 중추가 되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를 전체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중추가 되는 신경계. 자,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여기 부분을 뇌라고 불러주고요. 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척수라고 불러줍니다. 뇌와 척수라는 부분이 중추신경계에 속하고 잘 봐. 뇌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여섯 쌍, 일곱 쌍, 여덟 쌍, 아홉 쌍, 열 쌍, 11쌍, 12쌍인데 뇌에서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라고 해요.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 있는 31쌍의 척수신경이 온몸 구석구석 뻗어 있습니다. 구석구석 뻗어 있어요. 이 쌍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감각과 운동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줍니다.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말초신경계는 채성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채성신경이라는 게 있고 자율신경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채성신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어요. 손으로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아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들을 채성신경이라고 해요. 하지만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을 멈춰봐. 안 되죠? 소화 잠깐 멈춰봐. 안 되죠? 그래서 심장 좀 더 빨리 뛰게 해봐.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지 마음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것을 교감신경. 우리를 흥분시키는 신경을 말하고요. 뭐 귀신 봤을 때가 교감신경이 작용한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안정화시켜주는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이게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말초신경계 중에서 채성신경이라는 부분과 자율신경이라는 부분은 둘 다 바로 운동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only 운동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뭔 소리야? 심장 빨리 뛰어! 심장 천천히 뛰어! 소화시키지 마! 이런 식으로 일방으로 명령만 줄 뿐이지 거꾸로 걔네들한테 피드백을 받지는 않아요. 소화 좀 시킬까요? 이렇게 거꾸로 내장기관이 중추신경한테 물어보는 통로는 없다는 거야. 뇌가 임의로 판단해서 그냥 명령만 내려주기 때문에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운동신경이란 말 안 쓰죠. 바로 원심성 뉴런이라고 씁니다.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쌤, 말초신경 여기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건 감각신경 아니에요? 맞아요. 감각신경도 있습니다. 말초신경에는 운동뉴런으로 구성된 두 가지 체계가 있고 따로 감각신경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따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어떤 기능을 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감각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으로 구성된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건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죠. 구심성 뉴런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원심성 뉴런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말초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키워드는 교감신경은 흥분, 긴장, 공포, 뭐 이것과 연결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거의 반대다. 정반대. 이거의 반대 뭐라고 해요? 반대. 이거의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말하면 다시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공부할게요.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 그 다음에 호흡 운동, 혈당 수치, 그 다음에 동공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소화 운동, 그러니까 소화관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방광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장박동 촉진시켜주는 거, 호흡 가빠지게 하고요. 혈당량도 올라가야 돼. 왜냐면 심장박 빨리빨리 뛰려면 피 속에 당분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많아야 되거든. 혈당 수치 막 올립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혈당 수치도 올려줘요. 동공이 커지죠. 귀신 봤을 때 깜짝 놀라면서 눈이 커지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소화관의 운동 억제됩니다. 소화가 잘 안 돼.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감신경 때문에 그래요. 시험 기간마다 배가 아픈 내 친구, 그 친구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데 특히 교감신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이 좀 어려운데 방광은 오줌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래서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총 막 이렇게 쏠라 그러면은 무서워요 하면서 오줌을 싸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오줌을 싼다는 건 방광이 어떻게 되는 걸까? 방광이. 이게 오줌을 싼다는 건 이런 거야. 펑! 이렇게 잡고 있던 근육을 팍 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방광이 이완된다라고 표현해. 이완된다. 방광이 깜짝이야. 방광이 이완돼 버리면 이제 오줌을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도 교감신경 우리 101쪽에 정리되어 있어요. 101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방광이 이완되면은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방광을 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수축돼 있으면 이게 이완되고 수축되는 게 방광 자체라기보다 방광이 연결된 근육이라고 보는데 그걸 꽉 잡고 있으면 오줌을 안 싸겠지. 근데 이완되면 풀리면 오줌을 싼다고 보면 돼요. 이건 반대가 되겠죠. 심장박동 억제, 호흡운동 억제, 혈당 떨어뜨리고 동공 축소시키고 소화관의 운동을 좀 활성화시켜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거 부교감신경이고요. 방광을 수축시켜서 꽉 잡고 있어서 오줌 안 싸게 만드는 게 부교감신경이 됩니다. 이미지적인 것으로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을 조금 더 먼저 살펴봤어요. 말초신경 조금 더 먼저 살펴봤고, 사람의 신경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먼저 뇌부터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살을 붙인다고 했고요. 골격적인 내용 먼저 할게요. 뇌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커다란 뇌 부분을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 대뇌가 맨 위에 있는 커다란 뇌고요. 커다란 뇌고 뇌를 이렇게 머리뼈를 딱 열어서 뇌를 딱 보면은 어떤 색깔로 보이냐면 약간 회색 같은 색깔로 보입니다. 회색. 얘는 약간 이런 색으로 보여요.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근데 회색빛의 어떤 그런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하얀색의 뇌가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회색질, 백색질 이렇게 불러주는데 바깥쪽에 회색질을 띠고 있고 안쪽에 백색질을 띠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어떻게 암기하면 될지 좀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뇌는 바깥쪽에 회색을 띠고 있어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모습하고 좀 이미지로 그려서 암기해야 될 모습이 조금 달라요. 약간 회색을 띠고 있는 모습으로 먼저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겉질을 회색질이라고 하고 안에 속질을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겉질과 속질의 색깔이 좀 달라.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 그림을 좀 그려줄 텐데 우리는 97쪽의 맨 위에 있는 대뇌 부분을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회색질, 백색질 부분을 이미지로 좀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뇌의 한가운데쯤이죠? 한가운데쯤에 있는 요 뇌를 딱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있는 중간뇌라고 불러줍니다. 중간뇌 또는 중뇌라고도 중뇌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하고 대뇌 사이에 껴있는 뇌가 있는데 이 사이에 껴있는 뇌를 사이 간자 써서 간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껴있는 뇌가 간뇌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중간뇌에 연결돼서 척수로 연결되기 직전에 길쭉하게 생긴 뇌가 하나 있는데 이 뇌가 바로 연수라고 하는 뇌입니다. 연수도 뇌고 뒤쪽에 붙어있는 되게 조그만 뇌 하나가 붙어있는데 이건 작은 뇌라 그래서 이거를 소뇌라고 불러줍니다. 이 5가지 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수에서 연결돼서 쭉 뻗어있는 게 이 그림상에서 노랗게 이렇게 뻗어있는 척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척수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중추신경에는 크게 뇌라는 부분과 척수라는 부분들인데 뇌는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척수라는 부분은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각의 기능에 대한 건 암기법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대뇌는 고등정신작용을 담당합니다. 고등정신작용을 담당한다. 고등정신작용에 고등자를 따서 암기할 건데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건 대뇌가 좋은 걸 의미합니다. 쟤 머리가 진짜 좋아. 예를 들어서 소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균형 감각이 기가 막혀요. 막 2-3바퀴 돌고 딱 착지. 우와! 머리가 진짜 좋다.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운동 감각이 좋다고 표현하지. 이렇게 막 회전을 막 2-3바퀴 막 공중에서 제비 돌리기 하면서 딱 쓴 사람 보고서 머리가 진짜 좋다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대뇌가 좋다라는 뜻이고 대뇌에는 그래서 고등정신작용, 뭔가 언어, 추리, 수학 연산, 그래서 색깔에 대한 감각 또는 듣는 거, 보는 거 등등 뭔가 판단하고 추리하고 명령 내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고등한 정신작용이라 불러줘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 식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들, 이런 것들 고등한 정신작용이라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각, 수의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고등정신작용에 대한 통칭어로 고등정신작용 하나로 모든 것들을 좀 떠올려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째 간뇌라는 부분은 암기법이 요 간자를 따서 간을 맞춰주는 뇌입니다. 간을 맞춘다라고 암기할 건데 간을 맞춰준다. 우리 몸에 간을 맞춰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체온이라는 것이 36.5도로 항상 일정해야 되듯이 음식에도 간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암기할 거예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항상 일정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간을 맞춘다고 표현할 겁니다. 체온, 혈당량, 체액의 농도를 다른 말로 삼투압이라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는 중추가 되는 뇌가 뭐다? 간뇌가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가면은 간뇌가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기에 막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체온이 너무 내려가면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리는 등 그 명령의 중추가 바로 간뇌입니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을 항상 똑같게 만들어주는 성질 뭐라고 한다?
항상성을 맞춰주는 중추가 되는 뇌가 바로 간뇌라고 암기해주면 됩니다. 간을 맞춰주는 뇌. 세 번째, 중간뇌는 딱 중간에 배치된 이유가 뭐냐면 중간뇌 바로 앞에 이렇게 생긴 눈동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동자. 중뇌 바로 앞에 눈동자가 있어서 눈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뇌가 담당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암기법은 눈이야, 눈. 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담당을 해서 눈의 운동,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움직이는 것, 중뇌가 명령 내리는 겁니다. 중뇌. 눈을 깜빡인다던가 또 이런 것들, 또 동공반사, 우리 프레시, 불빛을 비추면 동공반사 하잖아. 또는 불을 끄거나 킬 때 너무 밝은 곳, 어두운 곳 갈 때 동공반사 하는 거, 또는 먼 곳, 가까운 곳을 보는 원근 조절, 이런 눈에 관련된 모든 조절 활동 누가 한다? 중간뇌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합니다. 홍채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공반사죠. 홍채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고요. 원근이라던가 그 다음에 안구 운동 등등 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중간뇌가 담당을 한다. 가장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중뇌를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네, 소뇌는 작다는 거에 이미지를 가지고 쌤이 만약에 올림픽에 나간다면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나 이런 육상에 되게 유리하겠죠. 근데 작을수록 유리한 종목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체조입니다. 체조. 작으면 쌤은 잘 모르겠는데 작으면 무게중심이 좀 아래에 있어가지고 균형 감각을 딱 맞추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왜 이렇게 웃어? 균형 감각 맞추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 다 160 정도 또는 그 이하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체조에 유리하대요. 쌤하고는 좀 무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유리하다? 평형 감각을 맞추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작은 뇌는 뭘 담당한다?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위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손가락 운동,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 디테일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소뇌가 함께 담당을 해줍니다. 대뇌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함께 담당해준다. 작다는 거에 인식해서 방금 상상했던 작은 체조 선수들 평형 감각 연결해서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는 좀 어이가 없는데 상황극을 좀 해볼게요. 서연이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여자 교장 선생님. 나는 말 안 듣는 남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야. 방학이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날 불러갖고 선생 이번에 연수 좀 갔다 와요. 네? 안 가요. 저 캠핑 갈 거예요. 그러면서 연수를 안 가고 막 버텨요. 어떻게 될까요? 선생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해요. 어떻게 되나? 돈을 못 벌죠.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연수는 생명활동의 중추입니다. 생명활동의 중추라는 게 뭐냐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느리게 뛰게 하는 거 다 연수가 컨트롤하는 거야. 막 달리기를 하면 호흡이 막 가빠지잖아. 연수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호흡 운동이라든가 또는 아까 소화와 관련된 거 다 생명활동에 관련된 건데 연수가 담당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관이 막 움직여. 그래서 연수가 담당하는 거야. 근데 연수가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심장도 안 뛰고요. 막 달리는데 심장은 그대로 뛰어. 호흡도 그대로야. 연수가 작동을 안 해서. 죽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이 있는데 호흡과 심장이 그대로 박동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몸이 버텨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학 때 연수를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연수를 안 가면 잘려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뇌를 암기를 해 줄 거예요.
자, 대뇌는 그리고 좌뇌와 우뇌. 좌뇌, 우뇌는 뭐냐면 대뇌를 둘로 나눈 거야.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로 둘로 나눈 거고요.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뇌교, 또는 뇌간 이렇게 불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볼 거예요. 우리는 어디 나와 있냐? 어디 있지?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그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있는데 여기 연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또 연수입니다.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야. 쌤이 길을 가다가 벽돌을 맞아가지고 우뇌가 파손됐어.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못 써요.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을 못 씁니다.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을 못 써요. 이게 신경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 같은 경우는 축구를 오른쪽 발로 축구를 합니다. 쌤은 오른발잡이, 손흥민 못지않은 오른발잡이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오른발을 쓰는데 오른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쳐서 한의원에 가면은 꼭 왼쪽 발에다가 이렇게 침을 놔요. 뭐 하시는 게 처음에 몰랐을 때, 저 오른쪽 발 다쳤어요. 가만히 있어. 왼쪽에 가야 돼. 설명도 안 해. 근데 다 나. 이상하게 나. 왜 났지? 이게 신경의 교차를 이용해서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경의 교차가 있다는 거, 방금 얘기했던 그 장면들을 좀 상상해주면 좀 잘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오케이. 자, 척수는 바로 갈게요. 척수는 얘를 좀 지우자. 디테일하게 어떤 걸 기억했냐면은 봐봐. 이게 척수가 이거잖아.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이 선생님 이렇게 뒤에 등뼈라고 등뼈 척추라고 척추라고 하는 등뼈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하잖아. 5번, 6번이 망가져서 여자라 이렇게 척추. 이 척추 안에 척수가 들어있는 거야. 척추 안에 척수가 들어있는 거고 척추는 뼈고요. 척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길쭉한 모양의 신경 다발을 의미하는 거야. 저거 먹기도 하잖아요. 소 등골 빼먹는다 말 들었어요? 막 이렇게 툭툭툭 잘라서 이따 그림 보여줄게. 소 척수를 먹는다. 이렇게 하얀색의 길쭉한 어떤 걸 툭툭 잘라서 먹기도 해요. 막 간장 찍어 먹는데 아무튼 등골 빼먹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뇌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원숭이 뇌를 먹는 거나 원숭이 뇌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나 소의 척수를 먹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안 먹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척수는 그렇게 생겼고요. 척수는 그래서 신경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내가 손을 땅 찌르면 여기 손에 연결된 신경이 이렇게 척수한테 가게 되고요. 척수가 그를 뇌한테 전달하고 뇌가 판단해서 다시 해서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이렇게 중간에 어떤 뇌와 운동기관, 감각기관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척수가 되고요. 중요한 건 또 척수도 역시 무엇이다? 척수도 중추신경에 속하잖아. 중추가 되는 신경이라는 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입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이야. 척수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척수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위급할 때는 척수가 직접 명령을 내려. 예를 들어서 쌤이 가다가 못 모르고 이렇게 뜨거운 걸 딱 만졌어. 아 뜨거! 하고서 이걸 띄나요? 아니면 딱 띄고 아 뜨거! 이게 맞죠? 뜨거운 걸 만지고 아 뜨거! 다 탔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때는 뜨겁다는 감각이 내 손을 타고서 척수한테 오겠지. 아 뜨거라는 말을 한다는 건 내 뇌로 가서 뜨거움을 인식하고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뇌까지 가야 아 뜨거가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척수가 먼저 명령을 내려서 먼저 손을 띄게 만드는 거야.
먼저 손을 탕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회피반사, 위험에 대한 회피반사라고 불러줍니다. 뜨거운 걸 만졌을 때나 따가운 걸 만졌을 때, 뾰족한 걸 만졌을 때 이런 회피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척수가 담당하는 게 반사 활동을 하나 담당하는데 척수반사의 대표적인 게 회피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테마를 바꿨습니다. 지금 무조건 반사 또는 반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 중입니다. 자, 반사는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바로 관여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척수가 관여하는 반사 첫 번째가 회피반사이고요. 두 번째가 들어봤을 거야. 일종의 회피반사인데 무릎반사 역시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탕 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봤나? 고무망치 같은 걸로 때리면 퉁탕 올라가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은 쇠망치로 때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때리면은 다리가 퉁퉁 올라오는 거. 조른 사람이 있으면 쇠망치로 막 그래가지고 막 잠 깨게 만들고 다리 못 쓰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척수 반사의 일종이 무릎 반사가 속합니다. 세 번째 반사가 되게 웃긴 건데 바로 배변 반사, 배변 반사. 쌤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똥이 마려. 이게 뭐 하는 거야? 똥을 참고 있는 거잖아. 왜 똥을 참아야만 하냐면 똥이 많이 쌓이면은 척수를 자극해요. 척수를 자극하면은 뭔가 이렇게 열리게끔 자극을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이런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배변 반사가 척수를 자극하는 배변 반사가 빡 일어나면은 그냥 항문이 팍 열려서 확 싸는 거야. 오줌도 확 싸는 거야. 울고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들은 다 컸잖아. 다 컸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긴 일어나. 그냥 오줌 마렵고 똥 마렵고 막 이러잖아. 그건 모르겠지만 이러면 우리가 잡아. 관약근으로 이걸 꽉 잡아. 잡아. 잡는 활동하는 거야. 땀 삐질삐질나고. 그래서 그런 잡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어른이다.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아직 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응가가 마렵다라는 어떤 신호, 그런 신호를 주는 걸 배변 반사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반사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나이 많이 드신 분들께서 똥오줌 못 가린다는 말 하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이 퇴화되면은 이제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간다. 이 세 가지가 척수 반사. 두 번째, 반사를 할 수 있는 것들 동그라미 쳐줄게요. 이 척수가 반사 활동의 중추가 될 수가 있고요. 연수도 역시 반사 활동의 중추가 될 수 있고요. 중간뇌도 역시 반사 활동의 중추가 될 수 있고요. 대뇌가 특별하게 또 반사 활동의 중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중간뇌하고 연수하고 척수, 별표 친 요 세 마리는 무조건 반사라는 말을 써요. 무조건 반사. 반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고요. 무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녀석이 세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중간뇌와 연수와 척수 이 세 마리가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중추라고 보면 됩니다. 뭔 소리냐? 무조건 일어나.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어떻게 되면은 무조건 일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었어. 저절로 침이 나옵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해봐도 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이런 걸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침분비 첫 번째 1번 침이 나오는 침분비라던가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물이 나. 이런 것들. 눈물이 난다던가 뭐 세 번째 기침이 나온다던가 그지? 그 다음에 구토가 나온다던가 재채기가 나온다던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연수가 담당하는 반사 활동이에요. 방금 쌤이 쓴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주면 땡큐. 정답.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사 활동, 특히 목까지 이런 모든 활동들은 다 연수에서 일어난다라고 암기하면 좋습니다. 재채기 어디였지? 이러면 하지 말고 얼굴 쪽이니까 연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뇌는 이거밖에 없어. 눈과 관련된 반사활동. 아까 홍채 반사, 그죠? 홍채도 일종의 반사활동.
빛에 대한 반사 활동이기 때문에 홍채 반사가 바로 중간 내의 반사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대뇌는 조건 반사의 중추. 이 반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적 반응을 다 다른 말로 반사라고 불러줘.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을 반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방금 말한 이런 것들 다 무의식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반사 중에서도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주는데 이것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근데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모니터에다가 이제 TV에다가 광고를 틀어줄 건데 엄청 쉬워 보이는 레몬을 갖다 놓고 칼로 탕 잘라가지고 이거를 탕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줘. 쌤은 말하면서 좀 느껴졌어. 약간 지금 침이 좀 고이는 느낌? 안 느껴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레몬 같은 신물질, 어떤 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광고를 보면서 침이 고입니다. 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막 침이 저절로 고이는 거 다 조건 반사야. 그 레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침 분비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앞에 똑같이 그 레몬에 대한 광고를 막 틀어놓고 있는데 갓난아기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죠? 갓난아이 침 고일까요? 전혀 고이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게 뭐지? 보고 있는 거야. 아직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는 레몬이 시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침이 고여서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죠? 바로 이것을 조건 반사라 그래. 조건 반사.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반사 활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조건 반사라고 하고 경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대뇌에 저장되어 있어야지만 조건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건 반사의 중추는 대뇌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에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개 힘들게 했다는 실험인데 개 실험 얘기할게요. 개 실험이 뭐냐면 개를 두 부류로 준비한 다음에 똑같은 부류를 두 부류로 준비한 다음에 이쪽 파트를 이쪽 조 애들은 밥을 줄 때마다 종을 흔들어 땡땡땡땡 흔들고 밥을 줍니다. 이쪽은 그냥 밥을 줘. 그래서 한 몇 달을 키워요. 몇 달을 키운 다음에 두 A 파트와 B 파트 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 사람이 서가지고 종을 흔들어요. 딸랑딸랑딸랑 종을 흔들어요. 이 A 파트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밥 줄 거니까 막 침 막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나요. 그지?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쳐다만 본단 말이야. 그지?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야. 어떤 개들에게 어떤 기억, 경험을 심어준 어떤 그런 경우에만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 반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반사라고 불러줘요. 반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사의 반대말은 무의식적 반응의 반대말이니까 의식적 반응이겠죠? 의식적 반응은 마찬가지로 대뇌가 중추야. 대뇌가 중추가 되어서 의식적으로 손을 뻗어서 얘를 들어 이런 것들. 그렇죠?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튕겨 뭐 등등 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대뇌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의식적 반응의 반대말을 뭐라고 한다?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 무의식적 반응을 두 글자로 반사라고 한다. 하지만 그 반사는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조건 반사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생각하면 되고요. 무조건 반사는 세 개의 중추가 있어서 대뇌와 관련 없이 이러한 반사 활동을 하는 것을 무의식적 반사라고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그림 보면서 막 정리 좀 할게요. 5분만 쉴게요. PPT 준비할 동안.